네, 오늘 시그널픽에서는 오시환 전 국민의힘 혁신위원을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거 끝나고 처음 뵙는 것 같은데 예. 지구당 부활 얘기를 좀 여쭤보려고요. 지난주에 그 원외 조직위원장들 성명도 나왔고 네. 그거에 좀 호응해서 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가장 먼저 지구당 부활 이슈를 꺼내 들었는데 이게 SNS에도 본인이 직접 글을 올렸습니다. 지구당 부활이 정치개혁이다 이런 표현을 썼던데 네네. 이건 좀 어떤 의미를 담은 표현이라고 봐야 될까요? 이제 지구당 부활이라고 하니까 이제 국민들 인식은 과거 20년 전에 폐지됐던 그 과거로 다시 회귀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을 예. 표하고 계신데요.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얘기한 것처럼 20년 동안에 정치 문화는 굉장히 많이 바뀌어 왔고요. 네. 지금 뭐 사실 매스미디어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게 방송국에서 유튜브 채널을 할 정도로 예. 시대가 20년 전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치 문화를 반영해서 네. 이미 기득권화돼 있는 현역 중심의 지구당 운영 그리고 사무실 운영 그리고 정당 활동 이런 것들을 정치 신인이나 청년들에게도 그걸 예. 같이 공평하게 부여해야 된다. 그래서 그 격차를 해소하자는 측면에서 발언을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네. 저는 그것이 현실하고 부합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장에서는 오히려 법적 지위를 갖지 못한 예. 잠재적 범법자로서 그 정당 활동을 하라고 지금 강요받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불안함 속에서 정당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또 돈을 가지고 있는 예. 사람들만 편법적으로 운영하게 되는 그런 불합리성을 해소해야만 제대로 된 정당 활동 그리고 기득권이 아닌 일반 정치 신인들에게도 그것이 부여될 수 있는 그런 공평한 기회를 갖자라는 측면에선 저는 대찬성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근데 뭐 한동훈 위원장이 이거를 좀 띄운 이후에 당권 주자로 분류되는 분들은 좀 찬성을 했고 예. 근데 과거에 이제 오세훈법으로 정작 이 지구당을 좀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를 했던 오세훈 서울시장은 공개적으로 반대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국민을 위한 게 아니고 결과적으로 제왕적 당대표를 강화하는 거가 될 거다 이런 비판이었는데 이건 네네.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그런 우려에 대해서는 예. 부정적인 측면들을 다 나열하고 언급할 수 있어요. 그리고 네. 과거 20년 전에는 우리가 당의 총재 시절을 겪어왔잖아요. 그때 소위 2002년도에 차떼기 당 문제로 인해서 불법 대선 자금들이 각 정당 지구당에 내려갔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예. 근데 지금은 전혀 그런 시대가 아니고 또 선거 공영제가 도입됐고 정치관계법들이 굉장히 엄격하게 기부행위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지금에는 어쨌든 그 우리가 범죄가 일어날 것을 염두에 두고 공평하게 정당 활동을 못하게 막는 것은 네. 저는 현실하고 너무 괴리돼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나 어려움 현장에서 오히려 부작용이 날 수 있는 것들을 철저히 통제하고 또 지금 현재도 선거법이 단돈 1,000원이라도 우리 지역의 유권자들에게 그런 것들을 기부하게 되면 네. 법적으로 처벌받고 있고요. 또 정치자금법에 의해서 지금 음성적으로 받고 있는 것을 오히려 이런 어떤 후원의 제도나 투명하게 다 공개하는 방식을 통해서 오히려 정당한 정당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만들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네. 저는 과거 20년 전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지구당 부활이 아니라 좀 시군구 지역당이 다시 설치되는 그런 방향으로 논의가 예. 좀 진전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오세훈 시장이랑도 가까우시잖아요. 네네. 저희가 뭐 친오계라고 분류를 한 적도 있었던 것 같은데 혹시 이 문제와 관련 좀 따로 말씀을 나눠보신 적 있으세요? 최근에는 이 문제가 불거지고 제가 의견을 나눠본지는 않았지만 네.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있어 왔던 얘기예요. 그래서 오세훈 시장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보면 지구당 폐지를 시킨 장본인으로서 네. 상징성에 대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늘 약간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계신데 어쨌든 그런 우려들도 이번 차제에 합법적이고 법적 지위를 줄 수 있는 근거 아래에서 네. 그런 부작용들을 최소화하고 막아낼 수 있는 그런 제도 개선들을 같이 해나가자는 취지거든요. 근데 현재로는 정당 활동들을 만약에 지역 단위에서 사무실을 두고 편법적으로 하더라도 그것이 다 불법입니다. 예. 그러면은 다 범죄자를 하라고 강요하면서 떠미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차제에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 반드시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정치 지망생에는 또 다른 진입장벽이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이게 지구당이 좀 다시 부활을 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시는 분들은 주로 이제 수도권에는 원외 위원장들이 많으신데 현역 의원과 비교를 했을 때 뭐 못하는 것들이 워낙 많으니까 이제 현역과의 상대가 쉽지 않다, 조직 관리가 어렵다 이런 얘기인데 그런 식으로 지구당이 생기면은 정당 어느 정당에도 소속이 안 된 정치 신인이 정치에 진입을 하긴 더 어려워질 거다 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유승민 전 대표 말씀처럼 예. 오히려 그런 대안들을 놓고 얘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예. 지금은 현역 국회의원과 원외 당협 그리고 또 이제 지금 유승민 전 대표가 얘기한 것은 당협위원장과 정치 신인들 당내에서의 구조 이 문제도 제기한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뭐 사실은 예를 들어서 선관위에 모든 정치인들이 지역 정치인들이 등록하고 지금도 후원회를 선거 때는 열 수가 있잖아요. 예. 예비 후보 시작하면. 네. 그런 방식으로 후원회를 개설할 때 다 선관위가 관리하고 감독하게 되어 있어요. 예. 후원회를 투명하게 또 나중에 회계 보고를 하게 되어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치인도 사실은 돈이 있는 사람만 정치를 하게 되는 이런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런 후원회 제도를 완전히 개방하자. 그리고 오히려 공개하는 것들을 더 투명하고 더 넓게 공개하자라는 것으로 방향을 잡는다면 동의할 수가 있죠. 예. 지금은 사실은 그렇게 따지면 국회의원들은 후원회를 두고 사무실도 두고 모든 것들을 다 허용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역의 토호들과 유착되는 것을 국회의원들은 허용하고 다른 정치인들은 그럼 하면 안 되냐 이런 논리가 성립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예. 지금 재밌는 것은 7월 1일 다가오는 7월 1일부터 지방의원 시의원과 구의원도 후원회를 두고 다 사무실 두고 정치활동을 할 수 있게 헌재가 헌법 불합치를 판결하고 나서 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광역의원도 5천만 원 네. 그리고 기초의원, 구의원도 서울의 경우는 3천만 원까지 후원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예. 근데 그것을 다 이제 투명하게 공개하자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만약에 지방에 있는 지역 유지와 토호들과 결탁된다면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도의원이나 군의원의 경우는 예. 더 많이 결착되고 유착될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다 방치해 두고 현역이 아닌 정치인들 네. 실질적으로는 지역 단위에서 최고 책임자로서 지역 주민들과 만나고 있는 당협위원장들에게 지역위원장들에게 그런 것들을 불허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넌센스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정치 지형이 많이 바뀌었으니까 네. 한번 좀 더 살펴볼 필요는 있다 이런 이런 문제도 들고. 있어요. 예. 국회의원들이 후원금을 1인당 500만 원까지 연간 받잖아요. 네. 그 후원금을 300만 원 이상 고액 후원자만 공개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은. 네.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후원금을 받는 사람들도 공천권을 행사한다든지 아니면 지역 토호들과 유착된다는 우려를 하게 되면 100만 원 이상 모든 후원자들을 다 공개하게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지금도 언론이나 시민사회나 예. 모든 국민들이 다 그런 것들을 다 공개하면 감시할 수가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합당하지. 범죄가 일어날 것, 유착될 것을 우려해서 모든 것을 전면적으로 못하게 막는 것은 지금 시대에는 전혀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민주당에서도 꺼내 들었는데 오히려 민주당 같은 경우는 법까지 발의를 하고 뭐 이런 상황인데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만 찬반으로 좀 팽팽하고 좀 오히려 논의가 더 활발한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한동훈 전 위원장이 화두로 던지면서 더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네. 한 전 위원장이 이걸 꺼낸 거에 대해서 홍준표 대구시장 이런 분들은 그 전당대회를 노리고 이제 표를 계산한 뭐 술책 이런 식으로 좀 표현하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진짜 속내는 뭘까요? 한 전 위원장이 지구당 부활 얘기를 한 거. 저는 홍준표 시장이 늘 정치권에 자꾸 이렇게 발언하는 것은 네. 지금 시장으로서 시정을 예. 어떻게 잘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 자체가 본인이 정치적으로 다음 대선들을 노림수를 그런 전략이 있는 거잖아요. 네. 이제 그런 꼼수가 오히려 저는 눈에 보이고 한동훈 위원장께서는 제가 봐서는 우리 당이 지금 수도권에서 완전히 전패했습니다. 네. 근데 이 사람들이 4년 동안 지속 가능한 정치인으로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런 제도가 법적인 지위를 정당하게 부여하지 않으면 예. 그것이 우리가 외연을 확장할 수도 없고 또 정치 신인이나 최근에 이제 요번에 공천을 받아서 출마했던 그리고 낙선했던 수도권의 많은 청년 정치인들 네. 또 신인 정치인들이
사실은 돈이 없으면 그러면은 정치를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럼 4년 동안 사라졌다가 또 갑자기 나타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이제 그런 아쉬움들이 있기 때문에 제도권 안으로 정당하게 진입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이런 현역과 이 불공정한 지금의 정치 환경 시스템들을 현역과 비현역이라고 해서 이렇게 차별을 둘 필요가 뭐가 있냐라는 예. 어떤 근본적인 문제 의식에서 저는 시작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그냥 원외위원장들한테 호응을 받기 위한 그런 노림수로 했다라고 보여지는 것은 저는 그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혹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동훈 전 위원장이랑 직접 좀 얘기를 나눠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총선 이후에 나눈 총선 적이 이후에 있습니다. 예. 지구당 부활 관련해서요. 그렇습니다. 예. 그럼 이게 전 좀 궁금한 게 한동훈 전 위원장이 정치권에 들어오신 게 얼마 안 됐고 사실 지구당을 접했던 거는 본인이 검사 시절에 차떼기 사건 수사 검사로 봤던 거라 오히려 더 부정적인 인식이 강할 것 같은데 이게 좀 부활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 것은 누군가들이랑 좀 이런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본인이 느낀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뭐 굉장히 스마트하신 분이니까 예. 뭐 그런 문제 의식을 누군가한테 들었겠죠. 저도 그런 이야기를 분명히 전달했고요. 네. 그리고 굉장히 오랜 시간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토론도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그걸 접하시고 스스로 습득하고 학습하신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 자료들은 굉장히 많이 있고 특히 예. 21대에 정개특위에서 이 법안들이 여야 할 거 없이 우리 국민의힘은 노영호 의원이 이것을 발의했습니다. 네. 이미 논의하는 과정들의 속기록에 다 내용들이 남아 있어요. 예. 그래서 무엇이 문제인지 또 부작용을 무엇을 우려하는지 또 아니면 이것으로 인해서 득이 되는 것은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또 한동훈식의 어떤 정치개혁의 화법으로 이것을 풀어낸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요. 네. 특히 우리 당이 지난 총선에서 지금 현역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고 한 약속이 있습니다. 예. 공천을 신청할 때 우리가 서약서를 다 제출했거든요. 네. 특히 이제 저쪽 이재명이 할 수 없는 불체코 특권에 대한 부분들도 다 서약을 했어요. 그랬죠. 그리고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됐을 때 지금 세비를 받잖아요. 구속돼도 국회의원이 다 세비를 받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안 하겠다라고 서약서를 냈고 네. 또 출판기념회를 통해서 정치자금을 받는 것들 우리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도를 투명하게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음성적으로 그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네. 것들도 우리가 안 하겠다라고 서약서를 냈습니다. 이 지구당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것을 못하게 한다고 돈을 아예 쓰지 않을 수 있는 정치는 없거든요. 네. 돈을 줄여서 조금 덜 쓰게 하는 정치는 있을 수가 있지만 돈을 하나도 쓰지 않고서 정치를 하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잖아요. 네. 그러면 돈을 써야 되는 구조 속에서 청년들이나 지금 20년 전이라고 하면 지금 20살이 20살이 된 청년들이 정치를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좀 정치를 그럼 현장에서 해야 될 것이냐 네. 이런 문제 의식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부작용도 분명히 있죠. 뭐 완벽한 제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20년 전에 폐지했을 때는 그것이 차떼기로 인해서 또 대선 자금이나 불법 자금들이 지구당으로 하달된 그런 시절이 있었지만 20년이 지난 지금에는 전혀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없고 예. 모든 언론이나 시민단체들 또 선관위가 그걸 감시 감독하고 있기 때문에 네. 공영제가 도입됐고 또 처벌이 강화돼서 저는 그런 것들을 우려해서 원천적으로 정당 활동을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정당 활동을 못하게 막는 또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현역들과 이렇게 불공정하게 하는 것들은 이제는 사라져야 된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이거를 좀 뭐 지난주에 SNS 글을 올리긴 했습니다만 좀 구체적으로 뭔가 밝힐 날이 온다면 지구당 부활과 더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총선 앞두고 후보자들이 모두 서약을 했던 그런 정치개혁 과제 같은 것도 다 같이 이제 추진을 하는 좀 정치개혁 패키지 뭐 이런 식으로 좀 등장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저는 뭐 그것이 대국민 약속이었고 그것은 유효하다 생각하고요. 예. 마침 제가 지난주에 한 30여 명의 원외 당협위원장들 모임이 있어서 네. 중앙 당사에 갔더니 예. 거기 중앙 당사에 그 불체포 특권 포함한 우리 정치개혁의 포스터가 그대로 붙어 있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우리가 지금 시대의 정치개혁이 이렇게 기득권을 타파하고
또 정치 신인이나 청년들이 제도권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예.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들, 이것이 현 시점에서의 정치 개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불체포 특권을 포함한 모든 정치 개혁의 일환에서 연장선상에서 이것도 논의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 그리고 뭐 유승민 전 대표가 얘기한 그런 부분들도 더 확장해야 된다라고 하면 오케이, 그것도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기득권 내려놓기 뭐 이런데 좀 집중해서 보는 게 맞겠네요. 이 네네. 이슈는. 왜냐하면 예. 현역들이 만약에 그런 것들은 다 허용하면서 네. 우리 비현역들은 그것을 못하게 막는다면 헌역들은 그러면 암암리에 지역 유착되고 기득권들을 가지고 불법 그런 그 자금들을 정치자금을 받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까? 예. 현역은 해도 되고 현역이 아닌 사람은 하면 안 되고, 이것은 제가 봐서는 정말 넌센스고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한동훈 전 위원장은 이 정도로 SNS에 여러 가지 당 안팎의 현안을 올릴 정도면 전당대회 출마 결심은 좀 굳혔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뭐 여러 가지 행보로 봐서는 저도 그렇게 느껴지는데요. 네. 예. 어느 적정한 시점이 이제 저희가 전당대회를 7월 안에 이제 마무리한다는 것이 거의 이 당내 컨센서스가 모여졌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되면 시간은 물리적으로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이 지난번 법무부 장관 할 때 우리 당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올 때도 예. 사실 우리 당이 절박한 마음에서 필요에 의해서 그분을 소환한 것이지, 네. 사실은 그분이 뭐 원해서 자청해서 내가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내가 당의 정치권에 가겠다고 한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도 당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총선 참패 이후에 몸부림치면서 변화하고 혁신해야 되는 이런 절체절명의 시기에 네. 너무나 안이하고 아무런 지금 움직임들이 없고 그런 모습들 속에서 계속 지지율도 하락하고 또 국민들의, 특히 우리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보수 지지층들조차도 네. 외면하고 등 돌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확 뒤집어서 한번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염원들이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어떤 염원들에 부응하는 입장에서 한동훈 위원장께서 그런 결단을 내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오히려 이제 요구가 있는 상황이라 네. 그걸 외면하고 뭐 안 나오진 않을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예. 뭐 우리 보수 지지층 또 당원들조차도 한동훈 위원장의 지지가 높은 것은 총선에 대한 그 책임을 그 일방적으로 물으려고 하지만 그거에 또 반해서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들이 또 많이 갖고 있는 것이잖아요. 네. 그러면서 지금에 있는 당권 주자라고 하는 사람들 속에서 그런 대안들을 찾을 수 있다면 네. 요구하지 않겠죠. 그런데 지금 필요에 의해서 오히려 또 소환하게 되는 네. 그런 시기를 맞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는 결단을 내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지도 체제를 바꾸냐 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좀 신기한 용어가 나왔잖아요. 하이브리드 지도 체제. 네. 이게 뭐 지금은 당대표 최고위원 따로 뽑는데 일단은 같이 뽑으면서 당대표랑 뭐 당대표 2, 3등 정도 한 사람들은 최고위원으로 넣고 나머지 뭐 청년 최고 이런 분들 따로 뽑고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이게 좀 필요한 것 같으세요? 이런 혼합형의 지도 체제가? 그러니까요. 이게 지구당 부활도 마찬가지지만 네. 이 지도 체제도 계속 역사적으로 계속 반복돼 왔어요. 예. 이게 단일성 지도 체제냐 아니면 집단 지도 체제냐. 그러니까 당 대표 중심으로 전당대회를 치러 가지고 당 대표가 떨어진 사람, 나머지들은 다 사라지고 예. 최고위원들을 별도로 뽑는 이 네. 집단 지도 체제가 아닌 단일성 지도 체제를 현재까지 유지해 왔죠. 그거는 집단 지도 체제에서의 문제점들, 거기서 나는 부작용들을 좀 만회해 보자고 이렇게 단일성 지도 체제가 들어온 거거든요. 예. 근데 단일성 지도 체제에 들어오니까 또 부작용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최고 지도부라고 하는 최고위원회가 이게 어떤 권위를 잃고 네. 뭐 정말로 아무도 당의 지도부로 인정해주지 않는 당의 구성원들이 예. 그런 어떤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또 당 대표가 오롯이 혼자 당권을 행사하는 이런 어떤 부작용이 벌어지다 보니까 예. 소위 또 이런 절충형에 대한 것이 또 하이브리드라는 명칭으로 지금 나오게 됐는데요. 네. 그러니까 한 뭐 당 대표와 떨어져 있는 2등, 3등 정도가 들어가고, 옛날에는 2등, 3등, 4등, 5등까지가
다 5명이 지도부로 예. 들어갔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절충해 보는 아까 말한 양쪽의 부작용들을 최소화하면서 좀 지금 시대에 맞는 것들로 가자라는 네. 의미가 있고요. 또 그 안에는 또 여러 가지 정치적인 해석들이 많이 좀 난무하는 측면도 있더라고요. 예. 이게 오히려 한동훈 견제용이다라는 얘기도 그러니까요. 있는 예, 게 예, 예. 그러니까 뭐 큰 차이로 2등을 하더라도 최고위원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니까 예. 뭔가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 견제하기 위한 인물을 일부러 내보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과거의 집단 지도 체제가 이제 당 대표에 나가는 이제 다 거물급 당에서의 지도자들이었잖아요. 네. 그분들이 2등에서부터 5등이 다 왕왕되고 당 대표가 하려고 하는 것들을 다 만약에 이제 최고위원 회의에서 그것을 뭐라고 할까요? 이제 거부하게 되거나 막거나 그러면 네. 당이 시끄럽잖아요. 그것을 막자고 다시 단일성 지도 체제가 된 건데 지금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출마를 하게 되면 네. 거의 당 대표가 될 것으로 지금 여론조사상에 나오고 있잖아요. 예. 이제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되면 최고위원회를 따로 뽑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또 마이너리그처럼 정말 영향력 없는 사람들이 오게 되면 한동훈 중심의 당 지도부가 꾸려지게 될 것을 우려하는 나머지 2등, 3등, 예, 그러니까 소위 약간 한동훈 쪽에 있는 사람들을 예. 집어넣어서 그것을 좀 중화시켜 보자 이런 뭐 그런- 해석도 있는데요. 저는 뭐 그것도 좋고 저는 어쨌든 지도 체제는 좀 바뀔 필요가 있어요. 지금의 당 지도부는 너무 권위가 없고 어떻게 보면은 당의 지도부로서 그 역할을 못 하고 당 대표 혼자 지금 뭐 이재명 당의 예. 경우는 거의 사당화돼서 민주당은 거의 이재명 당이 돼버렸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완화하기 위해서 견제 장치들을 같이 하면서 집단 지도 체제로 가는 것은 저는 뭐 지금 시대에 또 옳은 방식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얘기를 하다 보니까 국민의힘 얘기를 좀 길게 했는데 대통령의 어떤 국정 지지율 얘기로도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지난주 한국갤럽 조사를 보면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를 기록을 해서 긍정 평가가 21% 정도밖에 안 됐어요. 저건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총선 이후에 계속 계속 24%대 정도는 유지를 그래도 했었는데 좀 떨어진 거거든요. 어디서 저렇게 많이 실망을 했을까요, 국민들이? 총선 이후에 당이 좀 뭐 체질도 개선하고 혁신하고 변화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것이 여전히 지금 총선이 지난 2달 동안 뭐 아무것도 안 돼 있고 펜딩돼 있는 상태에서 예. 그냥 빨리 차기 당 전당대회 통해서 당 지도부만 뽑겠다라는 측면에 매몰돼 있고 또 국회는 22대 국회가 이제 출범하지만 너무나 큰 거대 여소야대 국면에서 사실은 지금 민생이 아닌 뭐 특검을 통한 정치 공세로 계속 그것이 공방을 주고받다 보니까 국민들은 사실 부정평가의 가장 큰 이슈가 사실은 경제 민생이거든요. 예.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네. 예, 그래서 정부도 그렇고 정치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해 달라는 것인데 지금의 국회 구조는 지금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지금 예. 원구성도 그렇고 또 특검에 대한 공방으로 인해서 계속 저렇게 이제 22대 국회가 아마 최악이라고 평가받았던 21대보다 더 최악이 될 것 같은 그런 우려가 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국민들은 화가 나는 거죠. 그리고 보수 지지층들은 무기력한 지금에 있는 국민의힘의 모습들을 보고 네. 등 돌리고 여론조사에 대응도 안 하고 반응도 안 하고 이런 것들이 무한 반복되다 보니까 국정 지지율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고 부정평가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악순환을 계속 갖는 것인데 네. 저는 그럴수록 민생을 좀 챙기고 우리만이라도 국민의힘만이라도 또 아니면 정부라도 좀 적극 나서서 우리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 예. 또 여러 가지 지표상으로 지금 다시 회복되는 그런 구조들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제는 심리라고 얘기하듯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촉진시키고 제도를 개혁해 나가면서 민생을 책임질 것인지 여기에 몰두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요 말씀을 좀 다양한 분들이 좀 새겨 들으셨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이 네. 듭니다. 오늘 오신환 국민의힘 혁신위원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쇼 노은지의 정치 시그널 오늘 송신은 여기까지입니다. 유튜브 채널 들어가셔서 채널A 뉴스 꼭 구독해 주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 8시에 다시 오겠습니다.